이겼든 졌든 라켓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너 때문이다. 노박 조코비치. 천재의 길과 노력하는 사람의 길 중에서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로저 페더러. 테니스에서는 득점 방식 때문에 운이 좋아서 1점을 득점하는 게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파엘 나달. 레디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안녕하세요. 고품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 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솔리고요. 찬더러님, 레딩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코너로 대종상 영화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고 싶은 찬더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테니스 청취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입상한 레딩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입상하셨나요? 네, 입상했습니다. 오 무슨 대회를 나가셨죠? 올림픽공원에서 이제 서울시 교육감배가 있었는데요. 아. 거기에 남북 대회를 혼복으로 나가서 4위를 입상했습니다. 남북 대회를 홍복이요? 네, 거기는 저희 빼고 나머지는 다 남자분들이었고요. 아. 남자 파트너가 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분이 부상을 당해서 네. 대체 선수로 여자분을 급하게 섭외를 해서 네. 네, 그렇게 그러면은 혼복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상대도 혼복. 상대는 남북이죠. 그럼 포인트 한 포인트 주고 시작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똑같이. 와 실력을 대단한데? 승부하셨네요. 그죠? 아니 근데 우와. 그 대단하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실제로 대회 나가 보니까 저한테 공이 거의 안 오고요. 네. 여자한테만 공이 옵니다. 아. 사실상 그 여자분이 이제 저를 4강까지 올려주신 거라고 할 수가 와. 있겠죠. 네, 잘 버텨주셨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근데 같고요. 그게 제가 이제 드림조라고 해서 테린인 대회인 줄 알고 나갔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구력이 10월달 되면 3년이거든요. 네네. 같이 나간 분은 1년 반이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나가신 분이 그 보니까 드림조가 10년 미만이더라고요. 근데 맞은편에 계신 분들이 다 막 엄청난 구력자에 계셨어요. 근데 그날 날도 되게 많이 더웠었는데 아저씨들이 그냥 빨빨 치고 가자. 약간 빨빨 치고 가라 니네. 저도 더워가지고 빨빨 치고 가려고 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이겼어요. 너무 그 여자 그분을 너무 무시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이 사람한테 쳐야겠다. 네. 여성분을 계속 계속 치면 치니까. 근데 당황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분이 받아요 계속.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맞아. 이거 어떡하지? 맞아. 내가 일로 줄 수도 없고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그때 맞아. 이제 에러를 말려. 맞아, 그때부터 어떻게 말리기 됐냐면 시작하죠. 점수가 네, 말리기 5대 0까지 갔어요.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여자분한테 계속 치는데 그 여자분이 처음에 못 받았거든요. 네. 한두 포인트를 못 받다가 이제 어디다 칠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그 발리가 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늘어. 따박따박 또 봐주셨구나. 그래서 5대 0이었는데 이제 그분들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친구들이. 네네. 저는 제 아내랑 이렇게 셋이서만 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엄청 여유 있게 이기는 팀이 우리 팀 잘한다 뭐 여자분들한테 막 여자분한테 귀여우니까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분이 막 하니까 네. 좋아하고 이렇게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잘한다 하다가 나중에는 막 화가 났나 봐요. 그렇게 맞지 말란 말이야. 막 코칭을 막 해. 아니 근데 진짜로 서브를 넣으려고 이렇게 공 튀기는데 네. 계속 거기서 오른발로 한 발 더 가야지. 오른발 그래 거기 서 있어야지 막 계속 그러는 거 서브 넣으려고 공 튀기는데 제가 심하더라 진짜.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네. 그래도 입상을 하셨다니. 네,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결승전 이제 4강전에서 졌는데 4강전도 3대 0이었어요. 우리가 네네. 3이었는데 네 번째 게임에서 백핸드 실수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4대 0이었으면은 아마 결승까지 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더웠어요. 막 37도 그랬거든요. 그때 그 대회에 제 주변에서 대회를 되게 그 대회를 많이 나갔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다 녹아서 왔던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그 여자분이 진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 그분은 그렇게 더울 때 테니스 구력이 얼마 안 되시고 게임도 얼마 안 해보셔갖고 뭐 그분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막 협박을 했죠. 여기서 지는 게 빠를까 이기는 게 빠를까 참고 쳐라. 죄송합니다. 뒤늦게 전하는 너무 사과. 바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근데 포인트가 4대 0이면 네. 그렇지 않겠어요? 두 게임을 빨리 따는 게 빨리 쉬는 게 낫잖아요. 6게임을 지는 것보다. 근데 3대 1이어서 졌습니다. 한달은 이만하면 저랑 대회 나가도 충분하시겠죠? 저는 저번 주에 인성보단 실력이 좋은 2번을 택했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반응 보셨나요? 역시 솔리님이 합류하시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솔리님은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일단 뭐 별의 별걸 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또 뭐 친구들은 뭐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많이 들었다. 뭐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민망한 칭찬을 좀 주로 들었습니다. 뭐. 그 좋은 칭찬이 많았나 봐요. 네네네네네. 어. 재밌었대요. 흥미롭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재밌지 않았어요? 저희 재밌었는데. 네네. 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네, 저도 들어보니까 좀 네. 오디오가 꽉 차는 것 같고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솔리님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편집을 막 하면서 듣는데 진짜 목소리 좋. 아 근데 저는 제 목소리 싫어하기 때문에 다 그래. 자기네 목소리 자기가 그래. 적응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더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는요. 테니스 치려고 짜세 잡고 코트 나갔는데 비 와서 뒤풀이 가시는 분, 새벽에 코트 예약하려고 일어났는데 컴퓨터 렉 걸려서 하나도 못 잡으신 분, 그냥 테니스가 너무 좋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토크는 뭔가요, 찬더루님?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테니스를 치며 겪게 되는 조금은 복잡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레딩님, 얼마 전 윈블던에서 조코비치가 힌드런스로 포인트를 실점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죠? 네, 그 조코비치가 백핸드 다운더라인을 에드코트에서 넣었는데요. 공을 치고 난 뒤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그 공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제발 들어가라고 이제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알카라즈는 따라가서 그 공을 잘 받아내긴 했는데 알카라즈가 공을 치는 순간 심판이 힌드런스 파울을 조코비치에게 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경기 중에 기합 소리를 내면 이제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면 그게 실점이 되나요? 약간 좀 그런 샤라포바나 사발렌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기합이 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힌드런스는요. 자신의 공을 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멋진 기합을 넣어도 실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조코비치의 경우 공을 치고 난 다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실점을 한 것입니다. 작년 로저스 컵에서도 힌드런스의 콜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메드베데프 선수와 부블릭 경기였는데 보셨나요? 아니요, 못 아니요. 봤습니다. 네, 부블릭 선수가 서브를 하고 서브앤 발리를 들어갔어요. 네, 발리가 좀 잘 들어가지 않고 높게 떴는데 이거를 이제 메드베데프 선수가 로브로 넘겼고 이제 부블릭 선수가 이거를 트위너로 또 넘겼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높이 뜬 공을 메드베데프 선수가 스매싱을 했는데 이제 그 공이 강하게 부블릭 선수의 몸 쪽으로 가면서 이제 부블릭 선수는 피하면서 라켓을 댔는데 이 공이 그대로 또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메드베데프 선수가 미안하다고 sorry 이렇게 외쳤어요. 네, 기억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어 엄파이어가 그때 바로 힌드런스 말했으니까. 파울을 바로 콜을 외쳤었죠. 네, 이 경우도 힌드런스 콜이 나온 경우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공 딱 쳤는데 이거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치고 나서 했는데 들어가. 힘들었습니다. 네네, 어.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치고 쳤는데 간신 쳐가지고 들어가. 힘들었습니다. 네, 치고 네, 나서 바로 하면. 다 힌드런스죠. 네.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대회에서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발리에서 이제 강한 샷을 뿌려서 발리에게 강한 샷을 뿌리면 이제 발리에 있는 선수가 공이 빠르니까 대처를 못하고 맞을 수가 있잖아요. 맞고 나서 네트로 다시 넘어갔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공을 맞았거든요. 몸으로 치더라고. 그래서 손으로 막았어. 손으로 막았는데 제가 조코비치와 나달의 그 레퍼런스를 보고 저는 바로 뒤돌아서 혼잣말로 작게 욕을 했는데 그죠? 근데 라파엘 나달이 노박한테 이렇게 미안하다 했는데 노박이 뒤돌아서 네. 저도 기분이 엄청 많이 상하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실점입니다. 네. 네. 실점이군요. 네네. 그 공이 선수의 몸에 맞으면 그때는 몸에 공이 맞은 선수의 실점이에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뭐 옷이나 리스트밴드나 뭐 신발 뭐 이런데 다른데 다 맞아도 마찬가지로 실점이 됩니다. 이 경우도 예전에 윈블던인가 여자 복식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오스타펜코 선수가 서브를 넣었는데 상대방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 옆에 발리에 있던 선수가 몸에 맞았거든요. 근데 바로 심판이 실점 선언했죠. 우리도 막 그럴 때 있잖아. 서브만 빵 넣는데 옆에 코트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잘 보고서 피해야 되지 않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서브할 때 각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양쪽 사이드에 서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한 발은 사이드 라인 밖에,
한 발은 안에 넣고 서브를 넣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예 경기장 바깥에서 서브 드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이제 영상으로 볼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건 전부 풋볼트입니다. 이제 가상의 사이드라인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것을 밟는 것은 괜찮은데 발이 넘어가게 되면 풋볼트가 되고요. 베이스라인이랑 사이드라인은 다른 거잖아요. 이제 베이스라인은 앞쪽으로 있는 가로선이 베이스라인이고 세로선이 사이드라인인데 사이드라인을 넘어가면 풋볼트가 되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이스라인은 밟고 치시는 분들이 많죠. 그쵸. 네, 많아요. 그쵸.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영상에서 제가 봤었는데 엄청 잘 치시는 분들도 풋볼트를 본의 아니게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핀포인트 서브? 그렇죠. 핀포인트 서브 이제 뒷발을 끌고 나와서 하는 서브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앞발은 고정시켜놓고 뒷발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앞발과 움직이죠. 네, 맞아요. 근데 앞발 움직이면 네. 그게 밟든 안 밟든 앞발이 움직이면 볼트입니다. 풋볼트예요. 근데 앞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는 건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걷게 되거나 걸었는데 안 밟아도 풋볼트예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지키기 어렵죠. 근데 저 이번에 대회에서 풋볼트 불렀잖아요. 어. 근데 그분이 바로 인정을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부터 그분 서브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돼.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런 건 어떨까요? 라켓을 한번 휘둘렀는데 의도치 않게 라켓에 이제 공이 2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그럴 때는 한 번의 동작으로 한 궤도 스윙 내에서 라켓에 2번 맞으면 인정이고요. 의도적으로 2번 맞추면 파울샷으로 실점입니다. 2번 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럼요. 한 번만 쳐야 됩니다. 네. 네. 또 오늘 이렇게 유익하게 또 복잡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더 테니스 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ATP 500 대회인 함부르크 오픈, ATP 250 대회인 우마그 오픈과 아틀란타 오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함부르크 오픈은 자국 선수인 즈베레프 선수가, 우마그 오픈은 호주의 포피린 선수, 아틀란타 오픈은 미국 선수죠. 테일러 프리츠 선수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마그 오픈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두 분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호주의 포피린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스위스의 스타인슬라스 바브린카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피린 선수는 1세트부터 바브린카의 서브를 브레이크하면서 게임 스코어 3대1로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그 1세트 후반에는 바브린카에게 브레이크를 당하면서 결국 타이에서 패해서 1세트를 내주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절치부심한 듯이 2세트에서는 끝까지 집중하면서 게임 스코어 6대2로 세트를 가져왔고 마지막 3세트에서도 1세트 역전패하는 것 같이 좀 보였지만 네. 이제 매치 포인트에서 이제 바브린카의 백핸드가 사이드 아웃되면서 최종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약간 찬도라님은 근데 바브린카를 응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무래도 제 최애의 스위스 동생이다 보니까 네, 바브린카를 응원하게 되는데요. 첫 세트를 따고 순조롭게 출발했는데 이후 나머지 세트에서 언포스트 에러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포피린 선수가 바브린카를 앞뒤 좌우로 잘 흔들고 단단하게 자신의 포인트를 잘 지켜내면서 내리 2세트를 가져가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단단하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완전 공부 진짜 결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잘 막았죠? 약점적으로만 네. 그러니까 약한 쪽,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 좀 네네. 쉬운 공을 절대 안 주더라고요. 맞아요. 코스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코스로 보내고 네, 그래서 포피린 선수가 우승을 가져간 것 같고요.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 인터뷰에 바브린카 선수가 많이 아쉬웠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많이 울더라고요. 맞아요. 좀 우승하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결승전이라고 네, 합니다. 그죠. 오. 네. 진짜 오랜만에 결승전이죠. 네, 그거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레딩님이 우마 오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크로아티아에서 열리고 있는 음악 오픈은요. 199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 우승자는 고란 프리피치 선수였는데요. 준우승자가 유명한 고란 이바니세비치 코치입니다. 지금 현재 고란 이바니세비치 코치는요. 그 음악 오픈의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는 스페인의 까를로스 모야 선수인데요. 이분도 지금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까를로스 모야 선수가 정말
빅서버로서 이름을 날렸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알카라스의 코치인 후안 까를로스 페레로도 2010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1년 뒤에 2021년 알카라즈가 역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15년에는 도미닉 팀, 17년에는 안드레이 루블레프, 2022년에는 야닉 시너가 알카라즈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음악 오픈에서는 재밌는 행사도 많이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테니스와 그 콘서트를 합쳐놓은 그런 듯한 그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매일 밤 그 코트 근처에다가 그 야외 콘서트 무대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락 밴드, 일렉트로닉 공연, 뭐 디제잉 등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테니스 경기 마치고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축제처럼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아침에 오전에는 5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바볼랏 키즈 위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매일 아침 테니스 교육을 ATP 선수가 직접 해주는 그런 체험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니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정말 대회를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우리나라도 작년에 ATP 250 대회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나라기도 한데 이런 ATP 대회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좀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 이런 식으로 좀 만드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우리나라가 뭐 서울 유명한 도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문화적인 행사를 결합해서 대회를 연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드네요. 네네. 이로써 23살의 포피린 선수는요. 2021년 싱가포르 인도어 하드코트에서 첫 ATP 우승을 차지한 후 두 번째 ATP 우승을 차지했고요. 90위였던 ATP 랭킹도 33계단 오른 57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포피린 선수의 개인 최고 랭킹이네요. 그럼 다음은 함부르크 오픈 얘기해 볼까요? 이번 함부르크 오픈은 역시 ATP 500 대회여서 그런지 이름 있는 선수가 많이 출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함부르크 오픈은요. 안드레이 루블레프, 알렉산더 지베레프, 캐스퍼 룻, 로렌조 무세티, 알렉산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 등 무게감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특히 레딩님의 요즘 최애 선수인 브라질의 티아고 세이보스 와일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저는 최애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대세는요. 프랑스의 아르투 아피스. 이번 함부르크 대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함부르크 대회는요. ATP 500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독일의 테니스 역사 그 자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서 깊은 대회인데요. 무려 1892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오픈에라인 1968년에도 역시 함께했고 ATP 투어가 시작된 1990년에는 무려 ATP 투어 마스터즈 1000 대회로 이름이 높았죠. 그 당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가 바로 로저 페더러 선수고요. 4회 우승, 1회 준우승의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투어는 2009년 ATP 500으로 강등이 됐고요. 대회 관계자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회가 강등이 되기도 하는가 봐요. ATP 마스터즈는 9개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인디언 웰즈, 마이애미 오픈,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오픈, 로마 오픈, 캐나다 로저스컵, 신시내티 오픈, 상하이 오픈, 파리 오픈 이렇게 9개인데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함부르크 오픈이 2009년에 빠지고 상하이 오픈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이 오픈이 2009년에 승격이 되었고요. 함부르크 오픈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뒤로 대회 주최 측은 대회의 랭킹 포인트가 줄어드는 걸 걱정했는데 그 뒤로 우승자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과거의 영광 같은 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빅3 중에서는 라파엘 나달이 2015년 유일하게 우승을 했고 안드레이 루블레프, 무세티, 카레뇨 부스타도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상금은 그대로인가 봐요. 그래서 무려 183만 유로, 하나로 약 23억 정도가 우승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네, 이번 함부르크 오픈은 WTA도 함께 진행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WTA 함부르크라는 이름으로 250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우승자는 네덜란드의 아란차 루스 선수고요. 25만 유로, 하나로 약 3억 정도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의 초신성 아서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레딩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선수죠. 네, 두 분 결승전 경기 이전에 준결승전에서 피스 어떻게 보셨나요? 보셨어요? 즈베르프랑 네, 피스? 저도 봤는데요. 우선 피스 선수 8강전부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대회 탑시드죠. 1번 시드 캐스퍼 루드 선수와 맞붙었는데요. 1세트 6대0 베이글, 2세트 6대4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셧아웃 시켰습니다. 루드 선수는 32강 첫 경기 세바스티안 바에즈 선수와 6대3, 1대6, 6대3 세트스코어 2대1 16강 경기 크리스티안 가린 선수와 1대6, 6대2, 6대2
세트 스코어 2대1로 쉽지만은 않은 경기를 하며 8강에 올라갔는데요. 지난 노르디아 오픈 결승전에 이어 다시 한번 베이글 스코어로 패배하면서 3연속 대회 베이글을 먹기도 했습니다. 클레이의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준 루드인데 최근 경기력이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시 피스 선수로 돌아가서요. 8강에서 비교적 쉽게 루드 선수를 제압하면서 준결승에서 즈베레프 선수를 만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스 선수가 경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라인 밖으로 나가는 에러도 있었지만 강력한 포핸드와 백핸드를 보여줬고 다양한 샷들을 구사하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즈베레프 선수가 이 대회에 정말 무적 모드로 피스 선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며 피스 선수를 실력으로 좀 찍어 눌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롤랑가로스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이후 복귀해서 즈베레프 선수의 경기력이 그전처럼 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회 즈베레프 선수 백핸드가 진짜 각 깊은 곳으로 적절하게 꽂히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든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 선수가 괜히 랭킹 2위까지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경기였고요. 피스 선수는 19살의 차세대 넥젠으로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오르면서 자신의 랭킹을 71위에서 24계단을 끌어올려 47위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레딩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좀 피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이 피스가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니까 거의 알카라즈의 포핸드와 비교될 만큼 이렇게 좀 올려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피스가 공을 치는 거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모든 공을 다 발로 잡아서 포핸드로 강하게 치려고 하는 그런 거. 마지막 포인트까지도 정말 뭐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을 강하게 후려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말 강력한 멘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기면 23억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저런 식으로 공을 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강한 멘탈과 강력한 포핸드를 보니까 조금 이 선수의 앞으로 미래가 좀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서 피스가 지금 18살 프랑스인인데 솔리님이 파리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이 아서를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자 그래서 그 발음을 좀 찾아봤어요. 네. 발음이 어떻게 되죠? 아크투피스라고 하는데 아크투피스 이게 저희가 그 모든 그 선수들의 이름을 이게 다 영어로 좀 이렇게 읽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들어가 보면 그 ATP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선수를 클릭하면 밑에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네, 근데 그게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수 자신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관계자가 그 발음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발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방금 해줬던 발음 그대로 악초피스 약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브라질의 티아고 세이보스 와일드 선수도 이제 이름을 치아고 자이보치 비우치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듣지 못하면 그냥 영어로 발음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 맘대로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참 좀 도움도 되고 이렇게 이 이름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불어 발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캐나다 선수였는데 쇼트트랙에서 그 선수를 영어식 발음으로도 부르고 프랑스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선수들 이름은 제대로 불러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슈비용택도 처음에 초신성으로 데뷔를 했을 때 네. 그걸 어떻게 읽어야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맞아요. 슈비용택, 슈비아텍 막 이러면서 뭔가 매체에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슈비용택이 결국 자기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가 슈비용택으로 이제 정착이 바브린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W잖아요. W. 네 맞아요. 그리고 드미노 선수도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불렀죠. 맞아. 드미나우 뭐. 맞아. 근데 지금 알렉스 드미노 이렇게 맞아요. 부르죠. 그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솔리님도 즈베레프랑 제리, 그러니까 결승전 한번 리뷰를 해주실래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네. 아까 산더라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즈베레프가 사실 발목 부상을 크게 입었었잖아요. 맞아. 안타까운 부상이었죠. 네네. 근데 그게 약간 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코트 커버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매치 포인트 특히 앞두고 그런 듀스에 듀스를 거듭하는 그런 접전도 되게 인상 깊었고 맞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좀 랭킹 좀 상위 랭크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여실히 보여준 게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ATP 랭킹이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TP 랭킹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맞다. 저는 사실 이제 즈베레프가 맨날 이제 즈베레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백핸드랑 서브는 강력한데 포핸드가 강력하지 않다. 그다음 네트 플레이가 약하다. 이런 게 즈베레프에 대한 그 평가였는데 저는 오히려 포핸드가 이번에 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또 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요즘이 즈베레프의 전성기지 않을까. 그 제가 작년에도 SNS로 봤는데 즈베레프가 발목 부상 심하게 당하면서 그 휠체어 있잖아요. 휠체어 무릎만 닿는 그 휠체어를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공을 치는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돈이 다 있어야 가능하고 코치들이 공을 던져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공 치는 훈련은 계속 하는 거죠. 발은 아프지만 그런 거를 보니까 즈베레프가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즈베레프 선수가 당뇨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네네. 당뇨병 있어가지고 경기 중에도 계속 인슐린을 맞는데 맞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즈베레프가 왜 심판한테 라켓으로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복식 조금 경기에서. 조금 이제 희석이 됐습니다. 맞아. 그 당뇨가 있어서 그 당뇨 환자들한테 그 기부도 되게 많이 하고 그 무슨 홍보대사도 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네, 뭐 즈베레프가 라켓 스매싱 거의 전문가죠. 그 심판한테 한 건 좀 심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렇게 벌금 주고 하지 않고 유예를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또 한 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벌금이나 이런 걸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착한데 착하지 않네. US 오픈이 좀 기대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로 좀 이제 실력이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즈베레프 선수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애틀랜타 오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지난주에 찬더라님이 니시코리 얘기하면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네, 아틀란타 오픈은요. 2010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하드코트 대회고요. 상금은 78만 달러로 1억 정도가 되겠네요. 대체로 미국 선수 또는 미국에 캠프를 두고 있는 선수들이 참여를 하는 대회이고요. 존 이스너 선수가 뉴포트 오픈 4회 우승에 이어 6회로 최다 우승이고요. 넷플릭스 브레이크 포인트로 유명한 마디피시 선수가 2회, 미국의 테니스 영웅 앤디 로딕 선수도 1회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디피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네. 그 넷플릭스에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그 테니스가 갑자기 붐이 생기면서 이제 뭐 키리오스도 나오고 다양한 선수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거 포인트. 전에 그 전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그 전편이 있어요. 거기에 마디피시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테니스 선수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마디피시가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압박감을 갖다가 결국 4강전 윈블던 4강인가요? 그랜드슬램 4강전에서 마디피시가 로저 페더러전을 앞두고 기권을 했거든요. 공황 장애로요. 그리고서 한 2년 동안 집에서 치료만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보시면 좋겠고 그 이번 대회 참여한 선수들을 보면요. 대체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선수가 대부분입니다. 영미권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일본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캠프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니시코리 K 선수는 미국의 플로리다에 마이애미에 산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미국 내 대회를 많이 일본 선수들이 참여를 하는 편이고 또 중국의 우이빙 선수나 프랑스의 가엘 몬피 선수가 조금 눈에 띄는 정도고요.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승전은 그 미국의 테일러 프리츠 선수랑 호주의 부키치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결과는 1세트 7대5, 2세트 6대7, 3세트 6대4로 프리츠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프리츠 선수는요. ATP 우승 타이틀을 6개로 늘렸고 이 중 3개가 미국에서 얻은 승리라고 합니다. 프리츠 선수가 현재 미국 테니스 랭킹 1위죠. 세계 랭킹은 9위인데 이제 테니스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랭킹 포인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연말에 열리는 ATP 파이널, 그러니까 토리노,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로드 투 투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ATP 파이널에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8위까지가 필요한데요. 프리츠는 현재 9위고요. 작년에도 프리츠가 출전하기는 했었는데 역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알카라즈의 불참으로 9위였던 프리츠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프리츠 선수가 대체 선수가 아닌 정규 선수로 참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은데요. 현재 8위가 야닉 시던 선수거든요. 랭킹 포인트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67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ATP 500대회 하나랑 250대회 하나를 추가로 우승을 하든지 아니면은 최소 그랜드슬램에서 1000대회를 준우승, 그러니까 1000점을 준우승을 해야 ATP에서 1000점을 추가를 해야 8등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리님은 프리츠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뭐 프리츠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진 못했는데 그 네. 작년에 코리아 오픈 때 네. 한국에 왔었다가 그러셨어요? 네, 그 몸만 풀어놓고 이제 경기 직전에 불참 네, 선언을 맞아요. 한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당일에 프리츠 선수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오늘 프리츠 보는 거냐 했는데 분명히 연습하는 거 봤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 원래 그래가지고. 프리츠를 그럼 좀 좋아하셨군요. 아니 좋아했던 건 아니고 이제 또 유명하고 어. 이제 상위 랭커 선수라고 한다니까 이제 가서 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왜지라고 했는데 뭐 한간에는 이제 뭐 아파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또 한간에는 좀 약간 배가 아프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약간 그 레이버컵 그때 당시에 네, 끝나고 바로 한국으로 왔었죠. 왔던 네. 거라서 진짜 약간 좀 빡빡했어요. 그 스케줄이 네, 그죠?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었는데 약간 이번 애틀랜타 오픈에서 뛰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키치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졌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승전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알렉산더 부키치 선수에게 먼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이 선수는 투어 대회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많이 보여준 선수가 아니었고 현재 챌린지 투어 타이틀만 2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챌린지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중 한 개가 올해 열렸던 부산 챌린지 오픈입니다. 부산. 네, 아, 부산. 서울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부산. 네, 광주 부산 챌린지 이렇게 했는데 네, 부산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렇게 집중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물론 ATP 250포인트 대회로 가장 뭐 규모가 큰 대회는 아니지만 이번 대회 정말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승에 오르기까지 일본의 요시히토 니시오카, 미국의 크리스토퍼 유뱅크스, 프랑스의 유고 움베르 선수와 같은 4번, 5번, 7번 시드를 받은 선수들을 차례 눌렀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일방적인 경기가 아닌 팽팽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1세트엔 게임 스코어 5대 6에서 포인트 실수로 브레이크를 내주며 5대 7로 졌고요. 2세트에도 정말 계속되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고 또 5대 6, 15, 40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잘 극복하면서 타이브레이크까지 이끌었고요. 타이브레이크 스코어 6대 5에서 프리츠 선수의 포인트 범실이 나오면서 2세트를 승리합니다. 1, 2세트는 양 선수 눈에 띄는 범실은 뭐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미세한 차이로 서로 한 세트씩 가져갔다고 생각되네요. 3세트 게임 스코어 3대3 부키치 선수 서브에서 프리치 선수가 러브 게임으로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때 승부가 좀 갈렸다고 생각됩니다. 프리치 선수가 이 브레이크를 잘 지켜내면서 6대4로 승리했고요. 세트 스코어 2대1 자신의 6번째 타이틀을 추가했습니다. 부키치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프리치 선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큰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레딩님은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그 찬더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부키치의 입장에서 저는 프리츠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세트 쉽게 가져왔잖아요. 2세트에서도 사실은 더블 매치 포인트 15-40였으면 사실은 경기가 끝났어야 맞거든요. 거기서 듀스까지 가서 결국 브레이크를 못하고 그러니까 부키치가 게임을 가져가게 되죠. 거기서 저는 프리츠가 멘탈이 터진 것 같아요. 프리츠가 더 큰 선수가 되려면 그런 거 뭐 15-40에서 당연히 경기 끝났어야 되고 경기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잘 추스려서 두 번째 세트에서 타이브레이크에서 끝을 냈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타이브레이크에서도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 매치 포인트를 지키지 못했다는 압박감 때문에 좀 짜증스러운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뭐랄까 좀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3세트, 2세트를 이제 부키치 선수가
가져가면서 3세트가 좀 팽팽해졌는데 3세트에는 오히려 부키치가 좀 위기가 와서 네 그렇게 프리츠가 우승을 당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프리츠 우승을 물론 잘했지만, 당했다. 네, 물론 잘했지만 조금은 제가 이제 프리츠 선수 팬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경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리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프리츠는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가의 아들입니다. 미국 남부 쪽에 메이 백화점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창립자의 손자라고 하고요. 현재 6살 아들이 있습니다. 2017년생이고요. 그때 2017년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8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이제 결혼도 초특급, 초패스트. 2019년에 이혼도 초특급으로 빠르게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아이가 6살이고요. 지금은 이제 앱이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데이팅 앱? 데이팅 앱으로 만난 그 패션 인플루언서 모건 리들과 투어를 다니며 함께 다니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나 나이를 보면은 이제 젊으니까 뭐 당연히 싱글이거나 미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이가 이렇게 큰 아이가 있다니 저는 좀 놀랐습니다. 6살 네 맞네요. 네. 네,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품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 이번 주까지 있었던 투어 결과 리뷰해드렸고요. 레딕 찬더의 더 테니스 1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